행위의 대리 부분 보실게요. 우리 이게 저번 부분이었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제가 대리부터 할게요. 일단 대리 부분 보시면은 이거는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대리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좀 약간은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뭔가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은 대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리의 정의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리를 좀 읽어보면,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단 대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3명이 나와야 됩니다. 3명이 나와야 되는데 3명이 누구냐면은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있잖아요. 본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본인이 아니라는 거, 일단 그거를 인강을 들으셨으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본인이 아니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본인은 그럼 누구냐? 그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그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말 그대로 그 스토리 있잖아요. 그 스토리 안에서는 안 나와요. 그쵸? 왜냐면은 본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 건데, 이 계약서 상에서는 사실은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안 나오는 그 사람이 본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라는 건 본인과 대리인과 상대방이 있는데, 여기서 대리 행위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과 상대방, 이 2명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대리 효과는 누가 나타나죠? 본인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권리와 의무가 나타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에는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현명이라는 걸 해야 되죠. 현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그 인강을 들으면서 약간 너무 느끼기에는 좀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대리의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현명 부분을 설명을 먼저 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현명은 뒷부분에 페이지가 있어서 현명은 뒤에 가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대리라는 건 3명이 나온다. 3명이 누구다? 본인, 대리인, 상대방. 대리 행위는 누가 하는 거다? 대리인과 상대방이 나오고요. 그래서 대리 행위의 효과는 누구한테 나온다?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다 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대리의 종류는요, 일단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차이는 뭐 있죠? 대리권 행위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즉 수권 행위라고 하거든요. 수권 행위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우리가 나뉩니다. 임의 대리라는 건 뭐냐면은 수권 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우리가 수권 행위라고 합니다. 수권 행위라고 하는데, 이 수권 행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과 임의 대리인 사이의 관계가 쉽게 말하면 제3자예요.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친구 관계예요. 친구라던가 지인이죠, 지인.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권 행위를 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권 행위고요. 그 다음에 그 법정 대리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법정 대리는 사실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냐면 법정 대리인에서 많이 들어봐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대부분 법정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률의 규정에 나와 있어요. 대부분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엄마 아빠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어쨌든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 둘 중에 하나인데,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가 있는 경우고 아닌 경우는 법정 대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법정 대리를 해보셨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혹은 우리는 최소한 한 번쯤은 법정 대리를 당했을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됐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한 번쯤은 성인이 됐다는 건 본인이었을 경우가 한 번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한 번쯤 핸드폰을 개설해 줬을 거고, 우리를 위해서 한 번쯤은 뭔가를 위해 계약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통장을 개설해 줬던지 간에. 이런 것들을 법정 대리 행위를 한 번쯤은 당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법정 대리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임의 대리가 사실 더 많습니다. 왜냐면 수권 행위가 있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이제 대리권의 유무가 있는데요. 대리권의 유무를 보시면 대리권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없는 거는 뭐냐라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실 건데, 일단은 대리권의 유무부터 보시면 말 그대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면 유권 대리고요.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면 무권 대리입니다. 유권 대리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대리권 수여 행위, 위에 말한 임의 대리 안에서 수권 행위가 있으면 우리가 유권 대리고요. 수권 행위를 안 줬어요. 수권 행위를 안 줬으면 우리가 무권 대리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거죠. 입을 잘 턴 거죠. 네, 입을 잘 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을 잘 턴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권 대리는 생각보다 좀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도 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뭔가 건물주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작업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 이 건물주 알고 이 건물주가 이거를 아직 내놓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이제 곧 있으면 내놓을 거야 라는 걸 알고 미리 팔아요. 미리 팔아서 손님을 일단 붙여놓은 다음에 떠보는 거죠. 아, 손님 있는데 팔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뭐야 다? 이게 다 무권 대리예요 사실은. 왜냐면 근데 이런 무권 대리가 아까도 우리 결국엔 배웠지만 무효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최고하면 되잖아요. 그냥 물어봐서 오케이 하면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무권 대리에 대해서도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유무는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이렇게 있다. 근데 유권 대리 우리는 일단 지금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보다 결론만 일단 외우세요. 유권 대리는 결론이 뭐죠? 유효예요. 유효. 당연한 거겠죠? 유권 대리라는 거는 대리권 수요가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있어요? 당연히 유효가 되는 거고요. 무권 대리는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효는 당연히 누가 봐도 알아요. 근데 뭐가 중요해? 유동적 무효가 중요합니다. 유동적 무효. 왜냐면 문제에서도 꼭 유동적 무효라는 걸 물어보지 무효냐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무효랑 유동적 무효 명확하게 말하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유동적 무효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결국에 대리행위를 하려면 현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너랑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이 사람이랑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현명주의라 하는데요. 일단 그걸 보기 전에 간주랑 추정에 대해서 봤는데, 이 간주랑 추정은 제가 첫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간주랑 추정의 가장 큰 차이는, 추정은 뭐라고 했냐면 번복될 수 있다. 그래서 간주랑 추정 중에 제가 뭐가 더 강하다 그랬죠? 간주가 더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간주는 뭐뭐로 본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반대 사실이 있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번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그렇게 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는 거고, 추정이라는 거는 번복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정 사실을 다투는 자가 반대 사실 입증하면 번복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입증 책임이 있죠. 그래서 거기 제가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문제에서 항상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증 책임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게 문제에서 항상 나올 거고 꼭 이거는 문제에서 외우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추정하고 간주는 사실 중요한 게, 추정 부분에서 입증 책임이 나왔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결국에 입증 책임 문제가 나왔다는 건 이건 간주라는 거 아니에요? 간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건 이건 기본적으로 다 추정이라는 겁니다. 추정이라 말하지 않아도 추정이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간주였으면은 입증 책임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렇게 치는 거기 때문에 입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입증 책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정과 간주 중에서 간주가 세다 정도만 일단 지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명주의부터 보시면, 현명이라는 뜻 자체는 일단 아셔야 돼요. 현명이라는 건 대리인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거다.
본인을 위한다라는 표현은 자체가 이제 본인에게 귀속된다. 귀속된다라는 건 권리와 의무가 취득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 말 자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은 기억하셔야 돼요. 위한다랑 귀속한다랑, 귀속한다는 건 뭐예요?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라는 뜻이랑 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현명의 방식은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요식행위랑 불요식행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식행위랑 불요식행위 중에서 방식이 없는 게 이게 불요식행위고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게 요식행위라고 그랬는데 뭐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식행위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식행위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뭐 있다고 그랬죠? 네, 결혼. 또 유언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림이 나왔는데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명하지 않은 경우가 나오는데, 현명하지 않은 경우는 알려주지 않은 거죠. 이거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게 어디다 갖다 붙이던지 간에,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붙이던지라는 건 아까 무권 대리던 유권 대리던 어떤 경우든지 간에 현명을 안 했다는 거는 무권 대리던 유권 대리던 임의 대리던 법정 대리던 어쨌든 현명은 어딜 가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현명은 어딜 가나 대리라는 말이 붙였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명을 안 했다는 건 어디에나 갖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은 경우는 어디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은 경우는 어디에나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항상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한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절대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본인하고 자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본인하고 자기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본인하고 자기가 다른 거죠. 본인은 그 권리와 의무를 가진 그 사람이고 자기는 그 대리인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본인하고 자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 그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자기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인 경우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악의인 경우만 원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과실까지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뭐까지 원해요? 과실까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이 과실까지 원하냐? 악의만 원하냐? 근데 얘는 악이 과실까지 원하죠. 악이 과실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악이 과실이었어요. 악의만 원하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대리인의 능력이 있는데요. 대리인의 능력은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고 의사 능력과 권리 능력은 상관없다 그랬죠. 요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건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은 필요해요. 근데 행위 능력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게 왜 그런다 그랬죠?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리인이라는 거는 본인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신한다는 거는 본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리인이 미성년자든 아니든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인이라는 건 권리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라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랬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도 그 교수님이 반대 예시를 들었는데 미성년자가 본인이고 그쵸? 미성년자가 본인이고 대리인이 뭐 변호사예요. 그런 사람이 했어요. 그거는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런 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아니죠. 변호사가 대리인인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본인이 매매 계약을 직접 한 거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취소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건 상관없다. 그래서 대리인의 요건은 행위 능력을 요구하진 않는다. 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효 요거는 하셔야겠죠. 그다음 선의 악의 같은 경우는 여기 과실 무과실은 우리 그 전에 했었으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무건대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왜 많이 나오냐면요. 무건대리 자체도 힘들지만 무건대리 안에서 또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무건대리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무건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예요. 근데 이걸 약간 나중에 나누기가 여러분들 좀 애매해요. 왜냐면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즉 이 수권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수권행위다 아니다를 나중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일단 어차피 그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하실 때 좀 더 자세히 하실 거고, 일단 나눠보자면 일단 무권 대리라고 됐어요. 그럼 일단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이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본인한테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원래는 대리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리인이었는데 기간이 이미 지난 거죠. 대리인이었다가 연장 계약을 안 했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계약서 일부 위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애매하게 써놓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한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본인에게 과실, 그러니까 외관 착출 책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본인의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빨라요. 그래서 밑에 써놨거든요. 본인의 과실이라고.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법에서는 과실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본인이 일부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책임을 당연히 져야겠죠. 그 책임을 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표현대리. 그 다음에 그 본인한테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은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원래 협의랑 광이라는 말 우리 배웠었죠. 협의랑 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협의라는 건 뭐냐면 좁은 의미라고 했고 광이라는 건 넓은 의미라고 그랬거든요.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거 말 그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권대리라는 거예요. 무권대리 중에서도 진짜 무권대리인 거죠. 왜냐면은 본인한테 과실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대리인이. 그렇기 때문에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건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라는 건 진짜 무권대리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협의의 그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할 때도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진짜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 광의의 부동산이 준 부동산까지 합쳐서 약간 가짜 부동산까지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건 진짜 무권대리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기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이에요. 이걸 뭔가 외우신다기보다는 약간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과실, 즉 본인이 외관 착출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대리면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라는 건 뭐죠? 본인이 추인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추인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소급해서 유효. 이것도 소급을 외우셔야 돼요. 소급을. 유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유효는 여러분들이 3번 반복하시면 유효는 알아요. 근데 소급을 안 해도 돼요. 소급을. 항상 포인트는 소급에 있어요. 얘도 무효에 있는 게 아니라 유동에 있어요. 유동에. 그 다음에 본인에게 외관 착출 책임, 본인의 과실이 있어요.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이 뭐죠? 상대방이 그리고 선의 무과실, 여기서도 뭘 원해요? 선의 무과실까지 원하죠. 이것도 선의 무과실 원합니다. 지금까지 선의 무과실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을 원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유효죠. 얘는 소급해서 유효 있어 없어요? 그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차이를 확인하셔야지 문제를 하나에 맞추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소급해서 유효하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지 이걸 실질적으로 문제를 맞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 다른 거는 사실 여기 밑에는 좀 예시를 들어놨는데 이거보다는 결국에는 요것만 지금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무권대리는 크게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고 없으면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표현대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 협의의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유동적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 본인이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추인해서 소급적으로 유효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인할 수도 있고 만약에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그러면 추인하고 거절을 하려면 어떤 최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할 때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데 이 최고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최고도 이 최고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최고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최고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죠? 독촉.
독촉이라고 한다 그랬죠? 독촉하는 거야. 빨리 결정을 해라. 독촉한다고 했는데 이 독촉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철회랑 비교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거기다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서도 최고는 선이 악이 불구하고 최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최고 독촉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채업자든 은행이든 돈 갚으라고 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채업자도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돈 갚으라고 말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간에 최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고의 상대방은 누구만 돼요? 본인만 돼, 본인만.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만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최고의 대답은 추인, 침묵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뻔하고 앞으로도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하시면 다 아는 것들이고요. 거절 있잖아요. 거절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침묵 있잖아요. 침묵이라는 건 결국에 계속 얘기를 안 하죠. 그럼 이거 뭐라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건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 철회 보시면 철회는 누구만 가능해요? 선의만 가능한 거죠. 이건 진짜 저는 뭐라 이해했냐면은 사채업자 같은 경우는 돈 빌려주고 나서 이자 몇 개 받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철회는 안 되는 거예요. 철회는 안 되죠. 왜냐면 벌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회가 안 돼요. 그래서 선의만 가능해요. 철회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추인하기 전에만 철회가 가능해요. 이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추인을 이미 했어요. 오케이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내가 안 할게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일단 본인은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상대방이 고민을 하다 오케이를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냥 내가 마음 밖에서 안 할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추인 전에만 철회를 할 수 있다.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선의하기 이 부분하고 추인 전에 하고 추인을 거절한다. 이렇게 4개의 지문 있죠. 이거 하나를 하면은 딱 한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딱 한 문제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물권법인데요.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칙 다 끝났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물권법 자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법을 보시면 물권법에서의 물권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권 안에서는 여기 표 있죠?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용 수익 처분 안에서 용익 물권 안에 뭐가 있고 담보 물권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정도는 당연히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에 있는 거 소유권이다. 이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용익 물권 안에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이 있고 담보 물권 안에 질권은 안 외우셔도 된다고 했죠. 이건 어차피 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권 빼고 유치권과 저당권 이렇게 2개 까지는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르시면 아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이거는 우리 그전에 잠깐씩 했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 이것도 사실 앞에서 총칙할 때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라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물권이라는 건 지배적 권리라고 해서 우리가 지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고요. 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안에는 뭐 법률 행위로 일환해서 나타나는 채권이 있고 법률의 규정으로 나타나는 채권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지금은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객체는 당연히 물건이고 채권은 당연히 급부겠죠. 그래서 채무자 행위들을 말합니다. 효력도 했었죠. 절대적 대세적이고요. 채권은 상대적 대인적이라고 했습니다. 베타성이 있는데요. 베타성 같은 경우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다. 그래서 물건이 우리가 더 세다 그랬죠.
그래서 일물일권주의고요.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 우리가 뒤에서 다 배우죠. 그래서 우선적 효력과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물권은 강하기 때문에 법으로 다 정해놨죠.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라는 건 법률과 관습법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반대로 수개의 채권을 양립할 수 있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반대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이런 뭐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문제에서 잘 안 나와요. 이거를 뭐 우선적 효력과 얘네들이 반대 이런 것까지만 디테일하게 하나씩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비교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약간 이런 건 바탕 지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그냥 물건과 채권은 반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물건이 더 세구나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객체를 먼저 보시면요. 이것도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원물과 과실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이걸로 자체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그 전에 일단 보시면 물건이라는 건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해하기에는 좋은데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마 기초과정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물건을 간단하게 말하면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배한다는 겁니다.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거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요건이 등기고 동산이라는 거는 점유만 하면 된다라고 했고 준부동산이라는데 준부동산은 명확하게 말하면 동산이에요.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준부동산은 동산인데 우리가 그 부동산 학개론 있죠. 학개론에서만 준부동산을 우리가 부동산을 취급하겠다는 거지 여기 민법에서는 준부동산은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동산으로 의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동산인데 그냥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를 그걸로 의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의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물과 종물이 있는데 주물과 종물이라는 말도 그냥 앞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가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 몰라도 우리가 느낌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주물은 뭔가 대표 이렇게 메인인 거고 종물은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주물 종물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근데 원물과 과실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물과 과실 부분을 아시면 원물은 원물로 인해서 나오는 아이가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주물과 종물과 원물과 과실을 비교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물 종물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개가 별개예요. 그게 차이고 원물과 과실은 뭐죠? 원물로 인해서 과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주물로 인해서 종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물 종물은 처음에 태어난 그러니까 주물 종물은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물 종물의 형제 관계. 원물 과실은 뭐죠? 부모 관계. 엄마 아빠. 과실이 아들 딸이고요. 그 원물이 엄마 아빠입니다. 부모. 이게 명확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물 종물과 원물 과실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것만 아니시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물 종물과 원물 과실만 착각만 안 하시면 되고 천연 과실은 그래서 누가 나와요? 가축의 새끼. 가축 안에서 새끼가 나오는 거잖아요. 젖소의 우유가 젖소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양의 털도 양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법정 과실 같은 경우도 차임. 그쵸? 우리 뭔가 차임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뭔가 월세? 월세 같은 거니까 결국 임대료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임대료를 받으려면은 집이 있어야지 집에서 나오는 게 임대료잖아요. 그쵸? 지료도 땅에 대한 임대료니까 이자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돈을 준 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정 과실은 잘 안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천연 과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에 관련이 없는데. 근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합니다. 분리하는 때라는 건 뭐냐면 강아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아기가 나오는 때에 그때 권리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는 때 강아지를 내가 샀어요. 그럼 강아지 소유자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거는 임의계약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강아지 새끼 나면 그거 내가 살게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당연히 새끼는 내 거인 거죠. 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뒤에 보시면 이제 물권 법정주의 나옵니다.
물권 법정주의나 물권자 청구권 이런 것도요 너무 쉬워서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선적 효력 이런 것도 너무 뻔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막 뭔가 되게 디테일하게 막 엄청 예시를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하시는데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편안하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선적 효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비교했을 때 누가 크다는 거예요? 제한물권이 더 크다는 거죠. 끝입니다. 두 번째 선순위랑 후순위를 비교했을 때 누가 크다는 거예요? 선순위. 거기서 막 무슨 경매를 배당해가지고 전화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우거든요. 그냥 그 파트에서 좀 더 하시면 되고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렵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어차피 설명이.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나중에 몰라야 되는 건 아니고 알긴 아셔야 되는데 그게 우선적 효력해서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마 그걸 하신다고 하셔도 여러분이 한번 들으셨으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물권법정주의도 보시면은 물권법정주의 같은 경우를 딱 보시면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인데 여기서도 물권법정주의에서 이 법이 법률 또는 관습법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물권법정주의의 의미 자체가 새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내 맘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거다 라는 것만 아시면 끝이에요. 여기서 뭐 종류관세 내용관세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거 말고 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안 나와요. 왜냐면은 보통 이런 공인중개사도 그렇지만 모든 자격증 시험의 가장 핵심은 하나를 가지고 한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문 5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서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얘가 나중에 뒤에 가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있듯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뒤에 가시면 얘는 물권적 청구권 청구할 수 있다 없다를 나중에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할 때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랑 비교를 해주길래 그것만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제 맨 아래에 좀 정리해놨거든요. 손해배상이라는 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건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 하는 거고 물권자 청구라는 건 지금 이미 지금 내 침해를 받고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이라는 건 당연히 과거라는 거니까 지금 이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제거해달라는 거고 물권적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더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원인을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말인 거죠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과를 이미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이미 내가 받았으니까. 마지막에는 원인을 제가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행위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해달라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해배제 청구권을 보시면 물권자 청구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반환 청구랑 방해 제거 청구랑 방해 예방 청구가 있는데요.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를 굳이 구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예를 들면 여기 건물 철거 청구, 뭐 토지 인도 청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매매계약서에서 등기 말소 청구하는 이런 예시에서 이럴 때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할 때 오 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런 예시가 나중에 뒤에 가면은 다 이런 사례마다 나오거든요. 그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뭔가 지금 뭔가 디테일하게 하셨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냥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런 차이가 있다. 왜냐면 어떨 때는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어떨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만 아시면 돼요. 어떨 때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어떨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언제 발생해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례를 주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거기서 OX만 칠 수 있게끔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요건만 아시면 내가 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없애달라는 건지 아니면 이미 받았으니까 돈을 달라는 건지 이런 문제만 보시면 손해배상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내가 체크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중간에 이런 자세한 내용보다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결국 손해배상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 두 개만 비교할 줄 알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는데요.
공시의 원칙 보시면 공시랑 공신의 원칙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공시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거죠. 그래서 남들한테 이거 내 거야 라고 알리는 수단을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존재의 변동이나 저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걸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명인 방법이에요. 왜냐면 명인 방법이라는 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명인 방법 제가 말했죠? 그냥 나무 앞에다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내 표집만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명인 방법이라 한다 라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공신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공신의 원칙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고 공신력이라고 하면 좀 더 낫거든요. 공신력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신력이라는 거는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법에서 약간 보호해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뭔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거보다는 그냥 법에서 보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법에서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건 즉 공신의 원칙에 부동산이라는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건 등기를 법으로 보호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를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너 거야 라고 법으로 보호해준다는 거죠. 근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에 내가 소유자로 써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법으로 보호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 거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뭐 그거를 뭐 그렇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런 걸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대표적으로 막 한 번도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공신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신력이 없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오히려 이거는 그 공시법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가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하시면 되고 여기서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시면 물건의 소멸 나오거든요. 물건의 소멸까지만 하고 점유권은 보니까 어차피 소유권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할게요. 그래서 물건의 소멸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물건의 소멸 보시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물건의 소멸은 멸실, 포기, 소멸실, 혼동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말 자체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거랑 좀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사실 혼동만 여러분들 좀 어렵고 멸실까지는 괜찮거든요. 멸실 보시면 멸실은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불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뭐 전세권 저작권 막 복잡한 예시 설명하셨는데 그냥 불타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예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멸실은 건물의 멸실 말고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채권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 없어지면 그러니까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화재보험을 안 들어놓으면은 우리가 이거가 불타 없어질 때 우리가 그 진짜 말 그대로 돈이 날아가는 거죠. 돈이 공중부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멸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관계 맞아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포기 같은 경우는요.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쉽게 말하면 돈을 약간 누구한테 빌렸어요. 돈을 빌려놨으면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지만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건에 뭐 좀 복잡하게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렸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포기를 못하죠. 당연히 내가 돈을 빌리고 나서 포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어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소멸시효라고 나왔는데요. 소멸시효는 사실 말 잘 안 나와요. 이것도 왜냐면 취득시효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취득시효가 뒤에 가면은 이제 몇 년이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소멸시효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 소멸시효를 얘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있고요. 자, 그런 걸 우리가 한마디로 용익물권이라고 앞에서 제가 외워야 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요 용익물권 20년이라고 했고요. 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편안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네 번째 혼동만 보겠습니다.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아까 권리 변동에서 발생 변경 소멸 중에서 변경에서 밑에 작용의 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동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전세 살던 집에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그냥 집 너 가지라는 거예요. 나 너한테 전세금 못 주니까는 그냥 집 가져라 이렇게 줘서 내가 소유주가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게 이제 혼동으로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전세권자였어요. 그냥 제한물권자였는데 그게 갑자기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한 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혼동으로 인한 소멸. 이게 이제 작용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공시법을 아직 안 배우셔서 그런데 순위가 승진돼요. 순위가 승진되는데, 근데 순위가 승진돼 버리면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원래 여기에 그 뭐 저당권이 잡혀 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거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만 전세를 주고 끝이야. 그러면 깔끔한데, 예를 들면 이 집이 4억짜리 집이에요. 근데 내가 전세권이, 전세가 지금 2억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당권이 2억을 지금 은행한테 대출 2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보고 은행 2억 승계하면서 나 전세 2억 없으니까 그러면서 너 집 가지래. 근데 지금 시세가 4억 5천이야. 그럼 내 입장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 약간 좀 복잡해져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선순위인데, 예를 들면 저당권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로 제일 중요한 건 혼동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결국에는 원래는 소유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집주인 돈이 없어서 내가 집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원치 않게끔. 집중이 돼서 그런 걸 이제 혼동이라고 한다. 혹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집 빨리 팔고 나서, 요즘은 워낙 종부세랑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 목동 아파트도 그렇거든요. 목동 아파트 중에서도 목동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그냥 전세 살고 어차피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거 이제 현금을 가지고 빨리 증여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거 이제 현금으로 이제 바꾸려고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여기 전세로 살 테니까 나 전세 끼고 사실 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팔아요. 생각보다 많이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온 물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혼동이에요, 혼동. 왜냐면 내가 지금 전세 소유자인데 전세권자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혼동으로 인한 소멸,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혼동이 정확한 의미는 모르셔도 어쨌든 간에 뭔가 등기부에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게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공시법을 정확하게 배우셔야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시법 부분에 가시면 혼동이란 파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법이 아니라 공시법 가면 정확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늘은 일단 하겠습니다.